언제나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스러운 인형. 하지만 그 인형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닌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 없는 악몽으로 뒤바뀐 일이 벌어졌는데, 초봄의 어느 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10대 소녀가 비틀거리며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도망친 것 같은 모습의 소녀를 쫓는 건 칼을 든 흉악범이나 주먹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폭행범도 아닌 매일 밤마다 꿈에 나타나 그녀의 앞에서 흐느끼는 귀신이었죠. 계속 내 꿈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나를 죽일 듯 노려보고 울부짖는다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낮에 귀신을 운운하며 겁에 질린 소녀를 경찰은 무시하려 했지만, 귀신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소녀의 신고는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소녀는 정말 잠 한숨 못 잔 사람처럼 말라가고 있었는데, 경찰은 사람 속는 셈 치고 소녀의 신고를 받고 그녀가 안내하는 곳으로 출동했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그동안 소녀를 괴롭혔던 귀신이 아닌 거대한 인형이었는데,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헬로키티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형과는 달랐죠. 인형 곳곳엔 오래전에 굳은 것 같은 피가 묻어 있었고, 어딘지 인형의 모양이 부자연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인형에게서 무시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낀 경찰은 천천히 다가갔고, 이내 그 인형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경찰들이 느낀 위화감은 곧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대체 그날 경찰은 그 인형에게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 고양이 캐릭터 인형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저는 김영사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곳은 홍콩 침사추이 번화가 있는 낡은 아파트였고, 이미 도착한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를 하며 감식반이 집안 곳곳을 조사하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한 저는 김영사를 찾았는데, 김영사는 한 곳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임 하나 없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사의 시선 끝에 있던 건 바로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인기 있는 헬로키티 인형. 그런데 저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형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전체가 피칠갑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이 안에서 나온 걸 보면요. 김영사와 경찰들이 인형 안에서 발견한 건 바로 심각하게 부패한 사람의 머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머리의 주인이 20, 30대 여성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남은 신체의 일부분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엔 한 소녀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퐁. 바로 사람의 머리가 숨겨진 인형이 있는 아파트로 경찰들을 안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작 14살밖에 안 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숨겨져 있던 범죄 현장을 알고 있던 걸까요? 본인 꿈에 인형에서 나온 머리의 주인이 귀신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아퐁이 인형 안에 여자의 머리를 넣은 건가요? 저희는 아퐁이 자백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사와 함께 아퐁에게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형사님, 여기 뭐가 나왔습니다.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고, 그곳은 다름 아닌 주방이었죠. 경찰들은 냉장고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활짝 열린 냉장고 안에서 비닐봉투를 하나 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봉투를 열었을 때 지켜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사색이 돼 손으로 입을 가렸죠. 냉장고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장기였습니다. 크기로 보아 사람의 것으로 보였고, 냄새와 상태를 보아 보관된 지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곳곳에선 사람의 치아와 손가락 끝마디로 보이는 백골까지 발견됐습니다. 저희는 이 일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 극악무도한 고문 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0대 소녀 홀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최소 아퐁 외에 2명 이상의 성인이 가담했을 거라 가정한 저희는 곧바로 아퐁을 체포해 공범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죠. 하지만 경찰서로 간 아퐁은 보복이 두려운 건지 아니면 세뇌가 된 건지 피해자와 공범들의 이름을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의 주인은 고문을 받았고 더 이상 그 여자가 나오는 악몽을 꾸고 싶지 않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더 이상 아퐁의 협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저희는 범행 현장인 아파트 일대에서 아퐁과 함께 생활했거나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인 사람들이 없는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침사추이 번화가에 위치한 상점들을 거치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죠.
그러다 저희가 보여준 아퐁의 사진을 알아보는 주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퐁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죠. 나이 많은 남자랑 같이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아빠인가 했는데 그러기엔 좀 젊어 보이고 분위기가 아무튼 요상했어. 아퐁은 나이가 많은 남자와 동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 의문의 남자에 대해 알고 있는 아파트 근처 상점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주인은 그 남자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이 사건엔 관련하고 싶지 않다며 수사 협조를 거부했는데 끝내 상점의 주인이 남자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왜 그가 말하길 꺼려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퐁과 함께 다니던 남자의 이름은 34세의 진문락. 김영사는 그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진문락이 중국 최대 범죄 조직인 삼합회의 조직원이라고 말했는데 홍콩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하는 마약상이자 포주였다고 하며 이제는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라며 혀를 찼죠. 공범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가 수면 위로 오르자 저희는 바로 아퐁에게 향했습니다. 아퐁은 진문락의 이름을 듣자마자 덜덜 떨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김영사는 진문락과 내 관계를 알고 그 아파트도 진문락의 아파트란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공범이 더 남아있다면 바른대로 진술하라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겁에 질린 아퐁에게 나머지 공범들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문락과 함께 아파트에서 여자를 고문한 이들의 이름은 양승조와 양위륜. 그들 또한 삼합회의 멤버이자 진문락의 부하들이었죠. 저는 사실 한 게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시킨 거지.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퐁의 증언으로 공범들이자 사건의 범인들을 특정해낸 저희는 바로 그들의 거주지부터 근거지까지 쥐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삼합회 조직원의 거주지에 숨어있던 3명을 찾을 수 있었죠. 그들은 아파트에 경찰들이 몰려있는 걸 보고 숨어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수사가 종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범죄 현장과 범죄에 가담했던 증인, 그리고 시체의 일부분도 찾아냈기 때문에 자백 없이도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아직 넘지 못한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죽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인형 안에 들어있던 머리는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내장으로도 DNA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문락을 포함한 3명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말하길 거부하며 심지어 진문락은 왜 시신이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발뺌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들의 자백 없이 우선 피해자의 신원부터 밝혀야 했죠. 저들이 저렇게 당당한 걸 보면 아마 피해자는 실종돼도 연고가 없어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범행을 부정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에서 저희는 피해자가 사회 시스템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고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들 아니면 인신매매를 당한 직업 여성들 중 하나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럼 진문락 마약을 팔던 중독자들이나 성매매업소를 조사해봐야겠군요. 저희는 주범이었던 진문락의 생활 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 남아있던 장부와 영수증을 모아 그가 마약을 유통하던 유흥업소를 탐문했는데 그러던 중 진문락이 주로 가던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출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었죠. 탐정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한 명이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이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여성은 성매매 종사자였는데 사라진 동료 직원의 1살짜리 아이를 도맡아 돌보고 있다고 말했죠. 동료 직원이 사라진 지는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기에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성에게 사라진 동료의 사진 한 장을 받을 수 있었고 수사에 협조하던 아퐁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죠. 아퐁은 사진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니 이내 식은땀을 흘리고 덜덜 떨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듯이 고개를 숙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23세의 펜 미니, 1살짜리 아이의 엄마이자 헬로키티 인형 안에서 나온 머리의 주인, 그리고 저희가 그토록 찾던 피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자마자 저희는 진문락과 부하들에게 하나라도 먼저 불어서 형량 협상을 하라며 설득했고 그들은 하나 둘 자백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리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시작이 2만 홍콩 달러, 한화로 약 48만 원이라는 걸 듣게 됐죠. 진문락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펜 미니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약에 중독된 펜은 필로폰을 대가로 진물락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물락이 잠에서 깼을 때 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있던 펜을 발견하게 됐고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펜에게 진물락은 16,000달러의 이자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펜은 당연히 그 이자를 갚지 못했고 진물락은 부하인 양승조와 양위륜과 함께 펜을 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펜에게 직접 성매매를 시켜서 이자를 벌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계획은 쉽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한 진물락과 부하들은 마약을 복용한 채 그저 재미와 쾌락을 위해 펜을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죠. 저랑 김영사는 수많은 잔인한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들이 한 짓은 끝까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는데요.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곤충의 날개를 찢어내는 것처럼 각성 상태에서 잔인하게 펜을 갈갈이 찢어냈습니다. 처음엔 맨손으로 시작했던 고문이 온갖 기구들을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벌어진 상처에 이물질을 넣고 칠리 소스를 벗겨진 상처에 들이붓기까지 하며 오물을 그녀에게 먹이거나 살을 태우기도 했죠. 그리고 진물락은 자신의 연인이었던 아퐁까지 고문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문을 받으며 하루하루 견디던 펜은 끝내 4월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의 사망을 확인한 진물락은 부하들과 함께 그녀의 시신을 수습할 계획을 세우게 됐죠. 사람이 죽었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었어요. 며칠이나 죽은 그 여자 시체를 방치했다고요. 아퐁은 진물락과 그의 부하들이 펜의 시체를 방치하다 다음날 욕실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해체 후 냄새가 날 것 같은 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들은 저희는 고문 과정을 세세하게 듣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무엇보다 허탈하고 끔찍했던 자백 중 하나는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는 물음에 대해 답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그들은 그저 재미로 고문하고 살인한 신체의 일부분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 아파트 쓰레기로 방출시켰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물락의 부하 중 한 명의 증언으로 그중 일부분은 다시 찾아낼 수 있었지만 끝내 펜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었죠. 진물락과 부하들이 펜을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들인 시간은 10시간. 그들은 10시간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1999년 일어난 이 잔혹극은 실제로 자신이 고문했던 여자의 악몽을 꾸던 어린 소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끝내 펜의 신원을 밝힌 건 인형 안에 있던 머리 하나로 부검했던 법의학자들의 노력들 덕분이었죠. 실제 진물락과 부하들은 펜의 머리가 썩어 냄새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솥에 머리를 삶았는데 그 때문에 인형에서 나온 머리를 백골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살인사건인지도 입증할 수 없을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치열한 노력 끝에 90년대의 법의학 기술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고 귀신에 쫓기던 소녀의 겁에 질린 자백 덕에 진물락과 양위륜 그리고 양승조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왜 그들이 헬로키티 인형 안에 펜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의문으로만 남았죠. 6개월에 걸친 재판을 걸쳐 진물락과 양위륜은 종신형을, 양승조는 징역 18년형으로 감형됐다가 지난 2014년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백을 했던 아퐁 또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긴 했으나 마약 상태에서 진물락에게 강요당했다는 심신미약 상태가 입증되었고 결정적인 제보자임이 인정돼 감옥이 아닌 재활센터에 입소를 하게 됐죠. 또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건물은 잔인한 범죄 사실이 홍콩 전역에 퍼지게 되며 그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진물락의 집은 몇 년 동안 판자로 막힌 채 비어져 있다가 2012년 허물어진 뒤 다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상상도 하기 힘든 홍콩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범행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펜의 머리가 들어있던 헬로키티 인형이 증거로 나오게 됐는데 인형이 재판장에 나오자마자 전등이 깜빡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사건 현장인 아파트가 허물어진 자리에 들어선 호텔에선 종종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죠. 이 사건은 2001년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심야 괴담의 에피소드로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행여 아직 세상이 원통해 떠나지 못한 펜의 원혼이 있다면 부디 안식을 찾고
자신을 해친 가해자들이 감옥에서 영원히 썩어가는 걸 지켜보길 바랍니다.